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신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나이는 75입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하나뿐인 아들 지석이와 며느리 정미와 함께 살고 있지요. 남편이 평생 땀 흘려 일궈 제게 남겨준 이 자그마한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추억이 켜켜이 쌓인 집이자 제 남은 인생을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1층에는 금슬 좋은 젊은 부부가, 3층에는 저와 아들 내외가 살고 있었죠. 문제는 몇 달째 텅 비어 있는 2층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더니 저희 집도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어요. 석 달, 넉 달.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의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먼지 쌓인 복도를 비출 때마다 꼬박꼬박 날아오는 대출 이자 고지서가 제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아들 지석이가 버는 것만으로는 세 식구 살림이 빠듯했기에 2층 월세는 우리 집의 중요한 수입원이었거든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곧 좋은 사람 나타날 거예요. 아들은 늘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회사 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며느리 정미가 생활비 문제로 얼마나 아들에게 바가지를 긁어대는지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말 가뭄에 단비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동네 부동산 중개인이었어요. 목소리가 유난히 들떠 있었죠. 사모님, 2층 보러 오겠다는 분이 있는데 아주 급하게 구하는 분이라 오늘 바로 계약할지도 몰라요. 지금 바로 가도 될까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거의 환호성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럼요. 어서 오세요. 제가 내려가 있을게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을 나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온 동네를 뒤흔들 듯한 육중한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 저편에서부터 들려왔어요. 그리고는 웬 시커먼 사내 하나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를 처음 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에 용이며 뱀이며 하는 문신들이 징그러울 정도로 꿈틀거리는 팔뚝, 덥수룩하게 길러 지저분한 인상을 주는 수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오만하고 불쾌한 눈빛까지. 누가 봐도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죠. 제 안에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손님. 집은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주인 할머니가 워낙 깔끔하셔서 먼지 하나 없을 겁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과장되게 굽실거리며 2층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사내는 대답도 없이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마치 제 집안 방을 구경하듯 휙 둘러보았어요. 그러더니 턱짓으로 저를 가리키며 중개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할망구가 집주인?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무시와 오만함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반말은 둘째치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듯한 그 말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부동산 중개인이 제 눈치를 살피며 허리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아, 네. 이분이 주인이시고 3층의 아드님 내외분하고 같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흥. 보증금은 없고 월세 몇 달치를 한 방에 현찰로 낼 건데. 그래도 되나? 사내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낡은 가죽 점퍼 안주머니에서 고무줄로 칭칭 감은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5만 원짜리 다발이었죠. 그 순간 부동산 중개인의 얼굴에 감출 수 없는 화색이 도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영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저런 험악한 자를 세입자로 들였다가 앞으로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계약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제 말에 사내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저를 노려봤고
옆에 있던 부동산 중개인은 거의 사색이 되어 제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대체 왜 그러세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월세를 선납하겠다는 이런 세입자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저런 사람은 좀 받기가 꺼려지네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3층에서 며느리 정미가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쏙 내밀더니 이내 쪼르르 계단을 내려왔어요. 며느리는 사내의 험악한 행색과 그의 손에 들린 돈다발을 번갈아 보더니 제게 다가와 팔꿈치로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정미야, 네가 보기에도 사람은 좀 그렇지 않니? 딱 봐도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뭐가 어때서요? 겉모습이 뭐가 중요해요? 요즘 세상에 저렇게 현금 다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흔한 줄 아세요? 어머니, 저 사람 놓치면 우리 대출 이자도 못 내서 몇 달은 더 손가락 빨아야 한다고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무조건 계약하세요. 며느리의 성화와 중개인의 압박에 못 이겨 저는 결국 무거운 마음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최강일, 나이는 38. 직업란은 텅 비어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한 아들 지석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영 찜찜하구나. 그 사람 눈빛이 꼭 뱀 같았어. 꼭 사달이 날 것만 같아. 아들은 제 어깨를 주무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에이, 엄마. 너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정미 말대로 월세만 꼬박꼬박 잘 내면 그게 좋은 세입자죠. 너무 걱정 마세요. 아들의 말에도 제 마음속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정확히 이틀 뒤부터 끔찍한 현실이 되어 제 삶을 옥죄기 시작했죠. 최강일이라는 사내가 이사온 첫날부터 온 동네가 시끄러웠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의 친구인 듯한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문신을 드러낸 채 오토바이를 타고 들락거렸고 2층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고함,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참다 못한 제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정미야, 2층이 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네가 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러자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귀찮다는 듯이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집주인이시잖아요. 싫은 소리는 어머니가 직접 가서 하세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친구들이랑 좀 시끄럽게 놀 수도 있는 거죠.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그래도 밤늦게까지 온 동네가 떠나가라 저러는 건 아니지 않니? 아휴, 알았어요, 알았어. 제가 나중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한번 말해볼게요. 됐죠? 며느리는 건성으로 대답할 뿐 전혀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최강일과 마주칠 때마다 그를 감싸고 도는 것이 꼭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어느 날은 계단에서 마주친 최강일이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 대놓고 후 하고 뿜는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한마디 하려는데 마침 장을 보고 들어오던 며느리가 그 광경을 보고도 제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뭘 그런 거 가지고 인상까지 쓰세요. 그냥 지나가시면 되지. 아니, 이게 지금 어른한테 할 짓이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최강일 씨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바람이 그쪽으로 분 거겠죠. 좁은 데서 서로 좀 이해하고 살아요, 우리.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태도에서 무언가 섬뜩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세입자를 두둔하는 수준을 넘어 마치 저를 일부러 고립시키고 제 말에 힘이 실리지 않게 만들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2층의 소음은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제 집안에 있어도 가시방석에 앉은 듯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며칠간 지방으로 길게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현관에서 아들을 배웅하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때는 그 미소의 진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뒤숭숭한 마음에 잠을 설치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온몸을 휘감을 무렵 온 집이 무너질 듯한 굉음에 잠을 깼습니다. 쾅! 콱쾅! 쾅! 마치 누군가 쇠망치로 현관문을 부수기라도 하려는 듯한 끔찍한 소리였어요. 저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기분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리는 정확히 3층 저희 집 현관에서 들려오고 있었죠. 이어서 귀를 찢는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김신자 할망구. 문 안 열어. 죽고 싶어. 당장 튀어나오라고. 최강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어요. 대체 이 새벽에 무슨 일로 저러는 것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며느리의 방으로 달려가 방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정미야, 정미야, 어서 일어나봐. 밖에 저 사람 좀 봐.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아주 작은 인기척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분명 며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다 제 방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더욱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어요. 정미야, 제발 무슨 일인지 좀 봐줘. 나 너무 무서워. 제발. 그 순간 현관문 쪽에서 나무가 쪼개지는 파열음과 함께 최강일의 거친 욕설이 바로 문 앞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런 개같은 할망구가 문 따고 들어가서 아주 작사를 내주마. 기다려. 공포가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 순간 얼마 전부터 저희 집 옆에 새로 짓기 시작한 빌라 공사장을 떠올렸습니다. 저희 집 3층 베란다와 공사장 비계가 아슬아슬하게 맞닿아 있었던 것이 기억난 겁니다. 저는 잠옷바람으로 비틀거리며 뒷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바로 눈앞에 어지럽게 얽힌 쇠파이프 구조물이 보였어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난간 위로 위태롭게 올라서서 제 키보다 높은 비계를 향해 필사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차가운 쇠파이프가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저는 짐승처럼 쇠파이프를 붙잡고 한 칸 한 칸 위태롭게 내려왔어요. 낡은 작업화에 밟혀 미끄러운 발판을 헛디뎌 허공에 매달리기도 했고 날카로운 철제 구조물에 옷이 찢기고 살이 긁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발끝에 드디어 축축한 흙바닥이 닿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공사장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온몸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숨어 덜덜 떨며 제가 도망쳐 나온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렇게 시끄럽던 소리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2층 최강일의 집과 3층 저희 집 거실에 동시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얼어붙을 듯한 공포와 함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하필 아들이 없는 오늘 밤이지? 그리고 정민은 왜 저렇게 조용할까?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를 이 집에서 몰아내거나 혹은 더 끔찍한 일을 벌이기 위한 함정. 그 차가운 의심이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공사장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밤을 보냈습니다. 날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저는 엉망이 된 몰골로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은 손잡이 주변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지만
다행히 열리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언제 일어났는지 며느리가 거실에 서 있다가 저를 보고는 기겁하는 척 연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세상에 이 몰골이 다 뭐예요? 밤새 어디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지금은 섣불리 나설 때가 아니었죠.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새벽에 2층 그 사람이. 아, 그 사람요. 제가 아침에 내려가서 단단히 혼내줬어요. 술에 취해서 층수를 헷갈렸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정말 못 말리는 사람이라니까요. 며느리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술에 취해 층수를 헷갈린 사람이 어떻게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당장 나오라고 소리칠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것인지 며느리의 얼굴에서 순간 미소가 사라졌어요. 어머니, 뭘 그렇게 보세요? 어쨌든 별일 없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얼른 들어가서 씻기나 하세요. 꼴이 말이 아니네. 그렇게 말하며 제 방으로 등을 떠미는 며느리의 손길에서 저는 그날 새벽 저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차가운 냉기를 똑똑히 느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욕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흙먼지로 뒤덮이고 여기저기 긁힌 상처투성이인 제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거울 속 제 눈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그래, 유정미, 최강일. 너희가 대체 뭘 꾸미고 있는지 이 늙은이가 똑똑히 밝혀주마. 그리고 너희가 내게 준 공포와 모멸감 반드시 1000배, 10,000배로 돌려받게 해주겠어. 저는 거울 속에 제 자신에게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맹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와 최강일의 관계를 파헤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무언가 증거를 잡아내야 했어요. 저는 일부러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종일 제 방에 누워 있으면서 두 사람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제가 방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는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가 2층으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소리를 죽여 현관문을 살짝 열고 그 뒤를 엿보았습니다. 2층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가 최강일에게 무언가 봉투를 건네는 것이 보였죠. 오빠, 어젠 너무 심했어. 계획 틀어질 뻔했잖아. 노인네가 눈치챈 것 같단 말이야. 눈치는 무슨. 그냥 놀라서 어디 숨어 있었겠지. 근데 이 돈은 뭐야? 아, 지석 씨한테 뜯어낸 거. 이걸로 당분간 조용히 있어. 너무 티 나게 굴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근데 우리 정민은 언제쯤 저 노인네 아들내미랑 이혼하고 나한테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저 노인네 집이랑 재산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그땐 바로 끝낼 거니까.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내쫓거나 해친 뒤 이 집을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며칠 뒤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그날 밤 제가 겪었던 일과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지석아, 엄마 말 잘 들어라. 정미, 저 아이가 2층 그 깡패놈이랑 한패인 것 같다. 내 집을 노리고 있어.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들은 피곤하다는 듯 제 말을 끊었어요. 엄마, 또 그 소리예요? 정미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사람이 그리도 못 믿어오세요?
그리고 2층 그 사람 술 마시고 실수한 거라고 사과했잖아요. 아니다. 내가 똑똑히 들었어. 둘이 내 재산을. 됐어요, 엄마. 제가 출장 다녀와서 얼마나 피곤한데요.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미한테도 상처예요. 아들은 제 말을 망상으로 치부하며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여보, 어머님이 요즘 저를 너무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흑흑. 그 연기에 넘어간 아들은 며느리를 감싸 안으며 저를 탓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제발 정미 좀 그만 괴롭히세요. 보기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내 아들마저 저 악랄한 여자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데 과연 내가 저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절망도 잠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나 혼자서라도 싸워야지. 내 집과 내 인생은 내가 지키는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평생을 아끼고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병원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발길이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닌 동네 노인정이었죠. 그곳에는 동네의 모든 대소사와 비밀을 꿰고 있는 정보통 최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최 여사님께 음료수 한 박스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2층에 사는 최강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 여사님, 혹시 우리 집 2층에 새로 이사 온 총각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최 여사님은 제 말에 눈을 반짝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이고, 김 여사. 그 인간 때문에 말도 마. 동네 아주 불량배들 소굴이 다 됐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우리 사위한테 알아봐 달라고 했지. 사위분이라면 경찰서에 계신다는. 응. 우리 박서방. 박서방이 그러는데 그 최강일이라는 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전과자의 사기꾼이래. 특히 순진한 여자들 등쳐먹는 걸로 아주 유명하다더군. 근데 그놈이 김 여사 댁에는 어쩐 일로? 최 여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유정미 역시 그 사기꾼의 먹잇감 중 하나였고 이제는 공범이 되어 저를 노리고 있는 것이겠죠. 저는 최 여사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노인정을 나섰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물증이었습니다. 그들의 범죄를 만천하에 드러낼 확실한 증거. 저는 그 길로 시내에 있는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작고 정교한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 몇 개를 샀어요. 손주가 선물해준 고민형의 눈, 거실 탁상시계, 제 방의 벽걸이 액자 뒤.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만한 장소에 그것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저의 조용하고도 치밀한 반격이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제 방으로 한약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력도 없어 보이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특별히 좋은 한약을 지어왔어요.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살갑게 웃으며 약을 건네는 며느리의 얼굴 뒤로 시커먼 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냉소를 삼키며 고맙다는 말을 하고 약을 받았습니다. 어이구, 우리 며느리밖에 없네. 정말 고맙다. 며느리는 제가 약을 다 마실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약을 마시는 척 입에 머금었다가 그녀가 방을 나가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모두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약은 증거로 남기기 위해 작은 약병에 몰래 덜어두었죠.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이 스스로 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어떤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김신자니까요. 제가 미리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는 며칠간 묵묵히 제 할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 작은 기계들이 담아냈을 진실이 무엇일지 두려우면서도 저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들과 며느리가 백화점에 간다며 집을 비운 그날 오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탁상시계 뒤에 숨겨두었던 카메라를 수거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손끝이 차갑게 식어오는 것 같았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 낡은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하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저희 집 거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정적인 화면만 계속되었죠. 내가 너무 예민했나, 잘못 짚었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고개를 들려는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 유정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 들어오는 최강일의 모습에 제 신락 같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 심장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저곳은 제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궈온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난초 화분이 있는 창가,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이 담긴 앨범이 꽂힌 책장, 명절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던 바로 그 소파. 그 신성한 공간을 저 더러운 것들이 마치 제 집안방인 양 아무렇지 않게 더럽히고 있었던 겁니다. 아우, 오빠. 저 늙은 여우 잔소리 때문에 아주 돌아버리겠어. 자꾸 2층이 시끄럽다나 뭐라나. 자기가 아직도 이 집 주인인 줄 안다니까. 정민은 핸드백을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지며 투덜거렸습니다. 최강일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 제가 아들을 위해 정성껏 재워둔 갈비를 손으로 집어먹으며 낄낄거렸죠. 그 할망구, 조만간에 정신병원 독방에서 평생 썩게 될 텐데 뭘 그리 신경 써. 며칠만 참으라고. 그때 되면 이 냉장고도 저 TV도 이 집 전체가 다 우리 건데. 그래도 사람 미치게 한다고. 꼭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꼴이 진짜 역겨워 죽겠어. 어제는 글쎄 계단에서 담배 피운다고 나한테까지 한 소리 하더라니까. 아주 상전이야, 상전. 냅둬. 이제 곧 네가 이 집의 진짜 상전이 될 거잖아. 안 그래? 우리 이쁜 정미. 최강일은 기름 묻은 손을 정미의 옷에 쓱 닦고는 그녀의 옆에 찰싹 붙어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인간은 제 아들이 매일 밤 고된 하루의 피로를 누이는 바로 그 소파 위에서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역겨운 애정행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지만 그보다 더 지독한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태우고 있었기에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빠, 지석 씨한테서 회사 돈 빼내는 것도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 자꾸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징징대네. 아무래도 눈치챈 거 아닐까? 그 바보가 뭘 눈치채. 그냥 진짜로 회사가 어려운 거겠지. 머리에 든 거 없는 놈이라 경영을 발로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서둘러야 한다니까. 노인네 약은 시간 맞춰서 꼬박꼬박 잘 먹이고 있는 거지. 그럼 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정성껏 챙겨주는데. 어머니, 이거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죠 하면서 말이야. 호호. 벌써부터 가끔씩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을 때도 있고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 같아. 의사가 그러는데 한두 달만 꾸준히 먹이면 낮과 밤도 구분 못하고 사람도 못 알아보는 완전한 바보가 된대. 좋았어. 아주 잘하고 있어.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우리가 아드님 사업이 망해서 집을 팔아야 한다면서 서류 몇 장 들이밀고 도장만 딱 받으면 이 집이고 땅이고 싹 다 우리 거라고.
그때 되면 저 아들놈도 그냥 버리면 그만이고. 크하. 저도 모르게 노트북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 악마 같은 것들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아냈죠. 그 한약이 제 기력을 보충해준다던 살가운 며느리의 선물이 사실은 제 영혼과 기억을 갉아먹는 무서운 독약이었다는 사실을 제 귀로 똑똑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을 머리 빈 바보, 돈 버는 기계라 칭하며 비웃었고 저를 치울 날만 기다리는 늙은 쓰레기라 조롱하며 하루빨리 치워버릴 구체적인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눈에, 귀에, 그리고 피가 끓는 제 심장에 한 글자 한 글자 아로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고 떠들어둬라. 너희의 그 더러운 웃음소리가 곧 지옥의 비명으로 바뀌게 될 그날이 머지 않았으니. 며칠 뒤 저는 며느리가 건네준 독약 중 미리 빼돌렸던 것을 작은 약병에 담아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무작정 아무 곳에나 의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고민 끝에 저는 수소문하여 오래전 남편의 회사 후배였고 지금은 개인 약품 연구소를 운영하는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박사님은 저를 무척 반가워했지만 저는 차마 집안의 불미스러운 일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박사님, 사실은 제 친한 친구가 며느리에게서 한약을 선물 받았는데 먹고 나서부터 계속 몸이 이상하다고 해서요. 혹시 성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미리 준비해간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박사님은 제 말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일단 성분 분석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알겠습니다, 사모님. 친구분께서 아무 일 없으셔야 할 텐데요.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저는 또 다른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늘 제 앞에서 어머니, 아버님도 안 계신데 우리 지석 씨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우리라도 아껴 써야죠 라며 알뜰한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씀씀이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최신형 스마트폰, 계절마다 바뀌는 명품 가방, 앞뒤가 다른 값비싼 옷들. 저는 분리수거날을 기다렸다가 며느리의 방에서 나온 쓰레기 봉투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가져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서 잘게 찢어버린 카드 명세서 여러 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 조각 그림 맞추기를 하듯 몇 시간에 걸쳐 그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명세서의 내용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이며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특급 호텔 숙박비까지. 제가 아는 아들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는 제 아들이 회사 경비를 위해 사용하는 법인카드였죠. 며느리는 남편이 피땀 흘려번 돈을 마치 제 쌈짓돈인 양 흥청망청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날짜와 금액, 사용처를 제 수첩에 꼼꼼히 옮겨 적었습니다. 이건 역시 저것들의 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며칠 후 연구소의 박사님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분노에 차 있었어요. 사모님, 지금 어디십니까? 잠깐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전화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한달음에 연구소로 달려갔습니다. 박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분석 결과가 담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감히 여쭙겠습니다. 이 약 정말 친구분의 약이 맞습니까? 이 약에는 보통 사람에게는 절대 처방해서는 안 되는 아주 강력한 향정신성 물질이 다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에게나 극소량, 그것도 의사의 엄격한 관리하에 투여되는 성분입니다. 건강한 어르신이 이걸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기억력이 서서히 감퇴하고 현실과 환각을 구분하지 못하며 종일 무기력하고 몽롱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시켜 살아있는 시체로 만드는 약이란 말입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사모님. 박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것들이 정말 나를 인간이 아닌 존재로 만들 작정이었구나. 저는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박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담긴 소견서를 공식적으로 발급해달라고요. 이제 증거는 차고 넘칠 만큼 모였습니다. 영상, 녹취, 약 성분 분석 결과, 그리고 법인카드 횡령 내역까지.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터뜨리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 아들마저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이 철저히 고립된 상황에서 저 혼자서 저 거대한 악마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던 그때 제게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1층에 새로 이사온 젊은 세입자 이수진 씨였어요. 그녀는 웹소설을 쓰는 작가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복도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어르신 하며 상냥하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2층의 소음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들려왔습니다. 최강일이 친구들을 잔뜩 불러 모아 집안에서 고성을 지르며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듯 했어요. 그때 1층의 이수진 씨가 참다 못해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밤이 늦었는데 너무 시끄럽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그러자 문이 벌컥 열리며 술에 취한 최강일이 험악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뭐야, 이년은? 네가 뭔데 남의 집에 와서 선생질이야? 확 죽여버릴까 보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욕하셨어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신고해봐. 시끄러우면 네가 귀를 쳐막든가 이사를 가든가 해. 어디서 계집년이 겁도 없이 훈계질이야? 최강일이 수진 씨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3층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뛰쳐내려갔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더 이상 참고 숨어있지만은 말라고, 제 자신을 지키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최강일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 우렁찬 목소리에 최강일과 수진 씨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똑바로 최강일의 뱀 같은 눈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여긴 엄연히 공동주택입니다. 다른 세입자에게 고의적으로 소음을 유발하고 심지어 위협까지 가하는 행동은 명백한 계약 위반 사항이에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은 이런 세입자에게 즉각적인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알고나 있어요? 당장 방 빼고 싶지 않으면 그 손 놓고 사과하세요. 제가 집주인으로서 법 조항까지 들먹이며 단호하게 나가자 술 취한 최강일도 순간 움찔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A씨, 늙은 여우가 겁나게 나대네. 한마디를 나직이 내뱉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죠. 복도에는 저와 수진 씨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제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저 너무 무서웠어요. 별말을요. 당연히 집주인으로서 할 일을 한 건데요. 앞으로도 저런 일 있으면 혼자 상대하지 말고 꼭 나한테 먼저 얘기해요. 알았죠? 그날 일을 계기로 저는 수진 씨와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식사를 제대로 못 챙기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쓴 소설의 주인공 같다며 종종 자기가 만든 반찬을 제게 가져다 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가 제 방으로 차를 마시러 왔다가 며느리가 제게 막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반찬 상한다고 빨리 드시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들으세요? 결국 다 버리게 생겼네.
아까워 죽겠어. 어머니 때문에 돈이 얼마가 나가는지 아세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기에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수진 씨의 귀에도 똑똑히 들렸을 겁니다. 며느리가 나가고 난 뒤 수진 씨는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혹시 제가 주제 넘은 질문을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많이 힘드시죠? 아까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그 진심 어린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둑처럼 꾹꾹 눌러왔던 서름과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결국 수진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새벽에 끔찍했던 탈출, 며느리와 건달의 불륜과 음모, 아들의 외면, 그리고 홀로 증거를 모으며 피 말리는 싸움을 해왔던 지난 시간들을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수진 씨의 얼굴은 분노와 연민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이건 그냥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잖아요. 수진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어르신을 돕고 싶어요. 제 친구 중에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있어요. 그리고 저 웹소설 작가라서 이런저런 자료 조사하고 증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건 자신 있거든요. 어르신은 혼자가 아니세요. 그 순간 저는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수진 씨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모은 영상과 녹취 파일, 서류들을 법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마치 자기 일처럼 밤을 새워가며 저를 도왔어요. 어르신, 이건 어르신 인생이 걸린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모든 약자들을 위한 싸움이기도 해요. 절대로 지시면 안 돼요. 제가 쓰는 소설의 주인공처럼 통쾌하게 이기셔야 해요. 그녀의 응원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반격의 무대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가장 중요한 관객, 바로 제 아들 지석이의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었죠. 저는 아들이 더 이상 며느리의 거짓 눈물에 속지 않도록 가장 확실하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친구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저는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은 오랜만에 받아보는 따뜻한 밥상에 기분이 좋은 듯 했죠. 저는 아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조용히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또 무슨 잔소리를 하시려고 하는 귀찮음이 가득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노트북 앞에 앉혔습니다. 지석아,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할게. 딱 5분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것 좀 끝까지 보거라. 저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와 최강일의 불륜이 담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던 아들의 얼굴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자신이 매일 잠드는 바로 그 집 거실에서 아들의 동공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고 밥을 먹던 숟가락을 든 채로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영상 속에서 며느리가 최강희를 향해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지석 씨는 정말 순진해서 탈이야. 내가 하는 말은 뭐든지 다 믿는다니까. 세상에 저런 호구가 또 있을까 싶어. 그 순간 아들의 입에서 짐승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동안 모아두었던 다른 증거들을 아들의 눈앞에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독극물 성분 분석 결과서, 며느리의 법인카드 횡령 내역서, 그리고 그들의 범죄 계획이 담긴 녹취 파일까지. 아들은 초점 없는 눈으로 그것들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더니 이내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내내가 눈뜬 장님이었어요. 내가 내 아내도 못 알아보고 내 엄마가 위험에 빠진 것도 모르고. 엄마, 내가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어요. 아들의 울음 속에는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처절한 배신감, 진실을 외면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홀로 싸웠을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이 이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죠. 어머니,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저 인간들 절대로 용서 못해요. 내 손으로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아요. 그래, 용서하면 안 되고 말고. 하지만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는 없다.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저 악마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지. 그날 밤, 저와 아들은 처음으로 한마음이 되어 치밀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며느리를 대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에게 아들은 넌지시 물었습니다. 정미야, 혹시 회사 법인카드로 뭐 산 거 있어? 결제 내역에 모르는 금액이 좀 찍혀 있어서. 혹시 당신이 썼는데 나한테 말을 안 한 건가 싶어서.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글썽이며 준비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보, 사실은요, 당신 걱정할까봐 말 못했는데. 2층에 사는 최강일이라는 사람이 자꾸 나를 협박했어요. 예전에 내가 잠깐 실수했던 걸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고요.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다 폭로하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겠다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기가 막힌 연기였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우리의 계획에 따라 아내의 연기를 받아주었습니다. 뭐야, 그런 끔찍한 일이었으면 진작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바보같이 혼자 끙끙 앓았어. 아들이 자신을 믿어주자 며느리는 안심하며 그의 품에 안겨 더욱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안아주며 제 방을 향해 차갑게 빛나는 눈빛을 보냈죠. 그 눈빛은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일말의 동정심마저 완전히 없애버려야 했어요. 저는 며칠 뒤 아들에게 또 다른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최강일과 통화하는 내용이었죠. 응, 오빠. 우리 남편? 완전 물주지, 물주. 내가 눈물 한 번만 찔끔 흘려주면 아주 죽는 신용까지 한다니까. 어찌나 멍청한지. 이번에도 오빠가 나 협박했다고 거짓말했더니 홀랑 속아 넘어가더라. 멍청한 놈. 이혼하기 전까지 아주 뼈까지 싹 다 발라먹고 껍데기만 남겨줄 거야. 깔깔깔. 자신을 조롱하며 낄낄거리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아들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무표정에 가까워졌습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잿빛 얼굴. 그것은 모든 미련과 연민을 버린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녹음 파일을 끄고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함정을 파죠. 저것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함정을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복수극은 마지막 장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저 악마들이 가장 행복하고 방심한 순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한 지옥으로 떨어뜨려 줄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자의 복수 계획,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함정 파기였습니다.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들어가게 만들 아주 깊고 어두운 함정을 말이지요. 아들 지석이와 저는 그날 이후 매일 밤 며느리 정미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제 방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리의 비밀작전 본부는 1층의 이수진 씨의 집이었어요. 방음이 잘 되는 그녀의 집은 우리의 계획을 논의하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어르신 지석 씨, 일단 두 사람이 노리는 건 이 집의 소유권이잖아요. 그렇다면 분명 어르신의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노릴 겁니다. 수진 씨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전문가처럼 말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비슷한 사건의 판례들을 전부 조사해 온 모양이었어요. 맞아요. 그걸 이용해서 명의를 이전하거나 집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으려 하겠죠. 아들이 차갑게 말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 저것들이 원하는 걸 우리 손으로 직접 쥐어주는 거야. 물론 진짜가 아닌 가짜를 말이다. 그렇게 해서 가짜 인감도장 작전이 세워졌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어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도장을 구청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하고 즉시 폐기 처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저 악랄한 며느리가 인감도장을 요구할 때 이미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진 낡은 가짜 도장을 넘겨주는 것이었죠. 그럼 그 가짜 도장으로 무슨 짓을 하든 법적으로는 전부 무효가 되는 거군요. 그리고 그 시도 자체가 사기 미수의 증거가 되고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으며 감탄했지만 제 마음은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은 바로 제 아들 지석이의 연기였으니까요.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오히려 어머니를 불신하고 아내를 감싸주는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아들에게 얼마나 피를 말리는 고통일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석아, 정말 괜찮겠니? 네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겠어. 괜찮아요, 엄마. 저것들에게 이깟 감정 소모는 사치예요. 제가 받은 고통, 엄마가 겪은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완벽하게 속여서 제 손으로 지옥 불구덩이에 쳐넣을 겁니다. 아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진 씨와 함께 조용히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인감 분실 신고와 재등록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저는 새로 만든 인감 도장을 품속 깊이 숨기고 이제는 한낱 나무 조각에 불과해진 낡은 도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악마들을 심판대로 이끌 미끼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에서는 아슬아슬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일부러 정미의 편을 들며 제게 쌀쌀맞게 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녁은 아직 안 하셨어요? 정미가 요즘 입맛이 없다는데 뭐 맛있는 것 좀 해주시지 않고요. 어머니, 제가 거실 청소 좀 했다고 너무 구박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미 말이 맞아요. 사람이 너무 깔끔 떨어도 피곤해요. 그럴 때마다 정미는 제게 보란 듯이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눈을 피해 고개를 숙이며 상처받은 시어머니 연기를 해야만 했죠. 아들과 저는 서로 눈빛조차 마주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침묵과 외면이 저 악마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요. 저 역시 제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안경을 머리에 쓰고 있으면서 온 집안의 안경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아침에 했던 질문을 저녁에 또 묻기도 했습니다. 예, 정미야. 오늘이 며칠이라고 했지?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지 몰라. 어머니, 방금 아침 드셨잖아요. 또 배고프세요? 정말 큰일이시네. 정미는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면서도 그 눈빛 속에는 기쁨과 희열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 늙은이가 드디어 망가져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 보였어요. 그녀는 최강일과 통화하며 대놓고 저를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낮잠을 자는 척하고 있었을 때였죠. 응, 오빠. 우리 시어머니. 완전 맛이 갔어. 어제는 글쎄 소금이랑 설탕을 헷갈려서 국을 아주 소금국으로 만들어 놨다니까. 깔깔깔. 약 효과가 정말 직방인가 봐. 이제 슬슬 도장 달라고 해도 될 것 같아. 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마음껏 비웃어라. 너희의 그 웃음이 너희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테니. 마침내 며느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은 과일 접시를 들고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아주 상냥하고 살가운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었죠. 어머니, 과일 좀 드세요. 요즘 통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됐다. 입맛도 없는데.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지석 씨 회사가 많이 어려워요. 정민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한데 돈 나올 구멍이 없어서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좀 받으면 안 될까요? 지석 씨가 어머니께는 차마 자기 입으로 말을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혼란스럽고 불안한 표정으로 되물어야만 했어요. 뭐? 대출? 안 된다. 이 집은 니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나한테 남겨준 집이야. 절대로 안 돼. 어머니. 지석 씨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집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정민은 금세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았다, 알았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난 그런 거 하나도 모른다. 제 말에 정미의 얼굴에 순간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어요. 대출에 필요한 위임장과 재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냥 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머니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만 제게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지석 씨 회사만 살아나면 금방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결국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인감도장을 꺼내 정미에게 건넸습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그저 평범한 나무 조각을요. 여기 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저기 장롱 첫 번째 서랍에 있을 게다. 정민은 제 손에서 도장을 거의 빼앗다시피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주체할 수 없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그녀는 서둘러 인감증명서까지 챙겨 들고는 표정을 싹 바꾸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 급한 일이라 먼저 나가볼게요, 어머니. 푹 쉬세요. 정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닫힌 방문을 보며 나지막이 으쪼렸어요. 그래, 어서 가거라. 너를 기다리는 지옥으로.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덫에 저 어리석은 짐승이 제대로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한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정민은 그날 이후 제게 더욱 살갑게 굴었어요. 마치 대단한 효부라도 된 것처럼 제 식사를 챙기고 어깨를 주무르며 아양을 떨었죠. 그 모든 것이 저를 안심시키고 감시하기 위한 연극이라는 것을 저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지석이 역시 아내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남편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아들은 정미에게 당신이 우리 집안을 살렸다며 값비싼 목걸이를 선물하기까지 했죠. 목걸이를 받고 기뻐하는 정미의 모습을 보며 아들은 화장실에서 남몰래 구역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조용한 신호가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아들이 정미에게 말했어요. 정미야, 당신 요즘 엄마 신경 쓰느라 고생 많았는데. 내일은 내가 엄마 모시고 병원 다녀올게. 당신은 하루 푹 쉬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리 짜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저는 병원이 아닌 수진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진 씨는 우리를 보자마자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수진 씨의 변호사 친구를 통해 알아낸 정보였습니다. 어르신 지석 씨, 예상대로 움직였어요. 유정미 씨가 어르신의 인감으로 이 집을 담보로 사채 5억을 대출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구청에 분실 신고된 인감이라 은행에서 바로 거절당하고 금융사기 시도 기록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것들 지금쯤이면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을까요? 아들이 묻자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변호사 친구 말로는 이런 경우 보통 인감 관리 실수로 반려되었다고만 통보가 간대요. 아마 유정미 씨는 어르신이 도장을 잘못 줬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도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안 되는데. 이제는 판을 끝내야지.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무대를 준비해야 한다. 저것들이 가장 행복하고 방심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심판을 받게 해야 해. 우리는 그날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름하여 최후의 만찬 작전. 며칠 뒤 있을 제 생일을 핑계로 온 가족과 친척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정미의 부모님은 반드시 참석시켜야만 했죠. 그리고 그 잔치상 한가운데서 저것들의 추악한 민낯이 담긴 영상과 증거들을 모두 공개할 계획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영상 재생과 증거 자료 정리를, 아들은 정미의 부모님을 포함한 손님들을 초대하는 역할을 맡았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비극의 주인공이자 마지막 심판관의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날 엄마한테도 아주 힘든 날이 될 거예요. 괜찮다. 아들아. 독한 풀을 뿌리 뽑으려면 흙을 파헤치는 수고로움과 고통은 감수해야 하는 법이지. 엄마는 괜찮으니 너는 네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된다. 그날부터 저는 제 생일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정미에게 전화를 걸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이번 생일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정미야, 내가 요즘 통기력이 없구나. 이러다 니들 아범 곁으로 가기 전에 다 같이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는 게 소원이다. 사돈 어른들도 꼭 좀 오시라고 전해주렴. 내가 유산 문제도 그 자리에서 정리할까 싶어서. 유산이라는 말에 정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죠. 어머니, 그런 서운한 말씀 마세요. 당연히 가야죠. 제가 부모님께도 잘 말씀드려서 꼭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 아무 걱정 마시고 그날 기운만 차리고 계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리석은 것. 제가 던진 미끼를 아주 단단히 물었구나. 생일잔치 당일 아침부터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저와 아들은 말없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이 익어가는 냄새,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온 집에 진동했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거실 벽에 걸려있던 자신의 결혼 사진을 말없이 내려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진 씨가 노트북을 들고 올라와 거실의 대형 TV와 연결하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어르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리모컨의 빨간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영상이 재생될 거예요. 저는 수진 씨가 건넨 리모컨을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리모컨이 아니었습니다. 저 악마들에게 지옥의 문을 열어줄 심판의 버튼이었죠. 해가 저물고 약속된 시간이 되자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 길고 길었던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한껏 차려입은 정미와 그녀의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정미는 제게 보란듯이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사돈 역시 만면에 웃음을 띤 채 제게 인사를 건넸죠. 사부인, 생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딸이 어머님 드릴 선물을 얼마나 정성껏 골랐는지 몰라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받으세요. 정미가 내민 것은 값비싼 보석 상자였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을지 뻔히 알기에 역겨움이 치밀었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곧이어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씩 도착했고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정미는 오늘 잔치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안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저를 챙기는 척하며 어깨를 주무르고 음식을 나르며 싹싹한 며느리 연기를 펼쳤죠. 그 모습을 보는 그녀의 부모님은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곧 깨어질 한여름 밤의 꿈이라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미는 제 옆에 앉아 제 수저에 반찬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오늘을 위해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공수해온 한우 갈비예요. 그 위선적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지만 저는 묵묵히 음식을 씹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이 통쾌한 복수를 위해 참아온 시간이 얼마였던가.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무렵 제가 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란스럽던 거실이 순간 조용해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저는 일부러 힘없고 쇠약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제 생일을 챙겨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언제 하늘이 저를 데려갈지 모를 일이지요. 제 말에 친척들이 아유,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고모님, 아직 정정하십니다. 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정미는 눈시울을 붉히는 신용까지 하며 제 손을 잡았죠. 어머니, 왜 그런 슬픈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정미의 손을 뿌리치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남은 재산을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없더라도 제 아들 지석이와 우리 착한 며느리 정미가 싸우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 모든 재산은. 제가 재산이라는 말을 꺼내자 정미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의 빨간 버튼을 힘껏 눌렀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넘기기 전에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 정미가 그동안 저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실의 대형 TV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TV로 향했고 화면에는 익숙한 저희 집 거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 정미와 깡패 최강일이 들어와 소파 위에서 역겨운 애정행각을 벌이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저 남자 누구야? 정미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와 그녀의 부모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화면을 보고 있었죠. 저게 뭐야? 저거 조작이야. 누가 저런 짓을. 정미가 비명을 질렀지만 영상 속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지석 씨는 정말 순진해서 탈이야. 내가 하는 말은 뭐든지 다 믿는다니까. 세상에 저런 호구가 또 있을까 싶어. 저 노인네 약은 잘 먹이고 있는 거지.
한두 달만 꾸준히 먹이면 사람이 아주 바보가 된대. 영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를 늙은 여우, 치울 날만 기다리는 쓰레기라 칭하며 조롱하는 장면, 제 재산을 빼앗아 아들을 버릴 계획을 세우는 장면까지.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거실은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정미의 아버지였습니다. 짝. 이 천하의 몹쓸 년. 사돈어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정미의 어머니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죠. 아니야. 저건 사실이 아니야. 저 할망구가 나를 모함하려고 조작한 거라고. 정미는 실성한 사람처럼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에 숨어있던 최강일이 상황이 불리하다고 느꼈는지 몰래 도망치려다 거실에 있던 남자 친척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독극물 성분 분석 결과서와 법인카드 횡령 내역서를 던졌습니다. 이래도 내가 조작한 것 같으냐? 제 말에 정민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이 현관문을 열자 그곳에는 수진 씨와 함께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와 넋이 나간 정미와 친척들에게 붙잡혀 있던 최강일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정미 씨, 최강일 씨. 존속상해 미수,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미수 등의 혐의로 2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경찰이 차갑게 혐의를 읊으며 2사람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정민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니. 저는 그런 정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용서. 그 말은 지옥에 가서 내 남편에게나 하거라. 2 악마가 경찰의 손에 끌려나가는 모습을 저는 아무런 표정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거실에 남은 친척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저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정미의 아버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부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딸년을 잘못 키운 제 죄입니다. 부디 일어나세요, 사돈어른. 죄를 지은 것은 사돈어른이 아니라 저 악독한 딸년입니다. 사과는 저한테 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당신네 조상님들께 하셔야지요. 그날 밤 길고 길었던 잔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난 텅 빈 거실에는 저와 아들, 그리고 수진 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수진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 양이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는 아마 저것들 손에 죽었거나 정신병원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 거야. 정말 고맙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소설보다 더 대단한 현실을 봤을 뿐인걸요. 어르신은 제 영웅이세요. 수진 씨의 말에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의 서름과 공포,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아들은 그런 제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부서진 잔치상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이겨낸 자들만이 흘릴 수 있는 뜨거운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와 아들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보며 혀를 내둘렀죠.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완벽한 증거는 저희도 오랜만에 봅니다. 이 정도면 저 인간들 최소 10년 이상은 교도소에서 썩게 될 겁니다.
형사의 말에 따르면 유정미와 최강일은 유치장에서 서로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며 꼴사납게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강일은 유정미가 먼저 자신을 유혹해 범죄를 계획했다고 주장했고, 유정미는 최강일의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죠. 그 추악한 다툼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귀가 더러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와 아들은 집안에 남은 정미의 흔적들을 모두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옷까지, 화장품, 사진들. 그 모든 것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결혼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가위로 조각조각 잘라버렸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지난 상처와 어리석었던 시간들도 함께 잘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집안은 텅 비었지만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상쾌했습니다. 진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었죠. 법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우리 마음속의 전쟁은 그날 밤으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 끔찍했던 생일잔치가 끝나고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와 아들의 삶에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과도 같은 많은 변화가 있었죠. 법정 싸움은 생각보다 길고 지루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 한순간도 지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든든한 조력자 수진 양과 그녀의 변호사 친구가 늘 우리 곁을 지켜주었고, 제 아들 지석이는 과거의 무기력하고 어리석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제 곁에서 저를 지키고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늠름하고 강인한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침내 유정미와 최강일, 두 악마의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법원의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 맞은편 잿빛 죄수복을 입은 채 고개를 푹 숙인 두 인간의 초라한 모습이 보였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정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 화려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먼지 한 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강일 역시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재판 내내 서로가 주범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추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저 남자에게 속았을 뿐입니다. 최강일이 저의 과거 약점을 빌미로 접근해 협박하며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민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최강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길길이 날뛰었죠. 웃기지 마, 이 개벽다귀 같은 년아. 네가 먼저 나한테 접근했잖아. 네가 먼저 그 늙은이랑 네 남편 재산 다 빼먹고 나랑 같이 살자고 꼬드겼잖아. 재판장님, 저 여자는 악마입니다. 모든 건 저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요. 그 추악한 다툼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귀가 더러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증인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죠. 저는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지난 시간 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명의 며느리를 잃은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에게 목숨을 위협받았던 피해자로서 증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날 새벽에 공포스러웠던 탈출, 저를 살아있는 시체로 만들려 했던 독약의 정체, 제 평생의 보금자리인 집을 빼앗으려 했던 그들의 치밀한 음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뿐인 아들에게 외면당해야 했던 제 고통과 외로움까지. 제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를 신문하던 젊은 검사의 눈시울마저 붉어져 있었죠. 증언이 끝나자 정미 측 변호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증인, 연세가 많으신데 혹시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며느리와의 사소한 갈등을 과장해서 기억하고 계신 것은 아니고요.
변호사 양반, 내 나이가 75이요. 당신보다 밥그릇 숫자를 세는 날이 훨씬 더 많았다는 말이요. 내 기억은 내 아들을 낳고 기르고 내 남편과 이 집을 일구었던 그 모든 순간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소. 그리고 내 며느리였던 저 인간이 제 등 뒤에 칼을 꽂으려 했던 그 순간 역시 내 뼈에 사무치도록 똑똑히 기억하고 있단 말이오. 하지만 증인 며느리와의 관계가 원래부터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앙심을 품고 무고한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무고라고요? 그렇다면 묻겠소. 변호사 양반.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께 사람을 서서히 바보로 만드는 독약을 보약이라 속여 건네는 며느리를 무고하다 말할 수 있소. 당신은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으려 깡패와 작당하는 며느리를 무고하다 말할 수 있느냔 말이오. 제 단호한 외침에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거실에서 벌어졌던 그들의 불륜과 범죄 모의가 담긴 영상이 법정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재생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고 정미의 부모님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끝나고 마침내 판사가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피고인석의 두 인간을 향해 엄중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유정미, 최강일. 재판부는 오늘 법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묻고자 한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당신들은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마저 저버린 채 오직 짐승과도 같은 탐욕을 위해 한 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한 죄가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 유정민은 자신을 딸처럼 아끼고 가족으로 믿고 의지했던 시어머니를 상대로 천륜을 저버리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 순간까지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우리 사회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격리시켜 자신들의 죄를 참회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 피고인 최강일에게는 사기, 주거침입, 협박 등의 죄를 물어 징역 12년을, 피고인 유정미에게는 존속상해 미수, 횡령, 사기 미수 등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정민은 실성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15년? 억울해. 이건 아니야. 저 늙은 여우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끌려나가면서도 그녀는 끝까지 저를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덤덤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법정을 나서자 정미의 부모님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부인 아니, 어르신.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악독한 것을 딸이라고 낳고 기른 저희 죄입니다. 부디 저희를 벌해 주십시오. 두 분은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두 분이 제게 용서를 빌 일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평생을 바쳐 용서를 빌어야 할 대상은 당신들 딸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제 아들과 아무것도 모르고 어미를 잃은 내 손주 그리고 당신들 집안의 조상님들일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저희 잘못입니다. 혹시 저희가 가진 재산이라도 전부 드릴 테니 제발 지석이 서방에게 저희 딸과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이혼은 당연히 해야지요. 내 아들이 저런 악마와 평생을 묶여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 더러운 돈으로 당신들 딸이 교도소에서 평생 신세 질 변호사나 구해주세요. 이제 그만 가보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시고요. 제 단호한 말에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부축하며 초라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아들과 저는 그들의 힘없는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죠. 그렇게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더디지만 분명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2층의 그 흉흉했던 공간을 정화하는 것이었어요. 저와 아들, 그리고 수진 씨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최강일이 남기고 간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모두 드러내고 곰팡이가 핀 벽지를 뜯어냈습니다. 묵은 먼지와 악취를 씻어내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열고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를 환기시켰죠. 어르신, 이 벽은 밝은 레몬색으로 칠하는 게 어때요? 햇살이 들어오면 정말 예쁠 거예요. 어두운 기억은 모두 지워버리고 밝은 희망만 가득 채우는 거죠. 수진 씨의 제안에 따라 우리는 어두침침했던 2층 집을 화사한 색으로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인트 롤러가 벽을 오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았던 어두운 상처들도 함께 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이렇게 페인트 칠해본 거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 엄마랑 같이 내 방 칠했었잖아요. 그랬지. 네가 온통 파란색으로 칠해달라고 고집부려서 방이 아주 시퍼렇게 됐었지. 맞아요. 그때 정말 좋았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잊고 살았어요. 아들의 말에 저와 수진 씨는 그저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낡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밝고 새로운 희망과 함께 따뜻한 추억이 채워지고 있었죠. 며칠에 걸친 대청소 끝에 2층은 예전에 그 흉가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누구라도 살고 싶어 할 만큼 밝고 깨끗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가 흥분한 얼굴로 노트북을 들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대박, 대박 사건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독자들 반응이 폭발했어요. 수진 씨가 보여준 화면은 그녀가 연재하는 웹소설 사이트였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이다 할머니의 위대한 복수라는 제목의 소설을 쓰고 있었는데 그 소설이 독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조회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댓글창에는 수천,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울다가 할머니가 복수하는 장면에서 사이다 마시고 환호성 질렀어요. 작가님, 제발 주인공 할머니 절대 아프거나 다치게 하지 마세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이 시대의 진정한 히어로는 바로 이런 분이다. 할머니 존경합니다. 제발 저희 동네로 이사 와주세요. 저는 제 이야기에 함께 울고 웃어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진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어르신 보세요. 어르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을 응원하고 있다고요. 어르신은 단순히 복수에 성공하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신 거예요. 며칠 뒤 수진 씨는 제게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소설이 정식으로 출판 계약을 맺게 되어 받은 계약금의 일부라며 제게 꼭 드리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수진 양, 내가 이걸 어떻게 받나? 이건 자네가 밤새워가며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잖나. 나는 그저 내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아니에요, 어르신. 이건 제 소설이 아니라 어르신의 이야기인걸요. 그러니 당연히 받으셔야 해요. 이걸로 손주 맛있는 거 사주시고 어르신도 좋은 옷 한 벌 사 입으세요. 이건 저희 파트너십의 첫 수익 분배라고요. 거절하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수진 씨의 성화에 못 이겨 돈을 받았지만 저는 그 돈을 허투루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들의 무너진 사업을 일으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어 주었고 남은 돈은 제 손주를 위한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흉흉했던 2층 집에는 곧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난번의 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신중하게 세입자를 골랐죠. 그리고 마침내 제 마음에 쏙 드는 한 젊은 부부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선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아주 사랑스러운 부부였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신혼이라 가진 돈이 많지 않아서 그래도 꼭 이 집에서 살고 싶어요. 왠지 이 집에는 아주 좋은 기운이 흐르는 것 같아서요. 좋은 기운은 무슨? 사람이 좋으니 집도 좋아 보이는 거지. 보증금은 천천히 갚아도 되니 걱정 말고 들어와서 예쁘게들 살아요. 그들이 이사 오던 날, 집 전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기 침대를 조립하며 흘러나오는 젊은 남편의 웃음소리, 아기 옷을 정리하며 콧노래를 부르는 아내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제 마음에도 따스한 봄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동네에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노인정에라도 가면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둘러싸고 그날의 무용담을 들려달라고 성하였죠. 저는 건달 잡은 사이다 할머니라는 영광스러운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어려운 가정사를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그저 제 손을 잡으며 고생 많았다고 등을 두드려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곁에는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좋은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계절이 다시 한번 바뀌고 싸늘했던 겨울이 지나가자 어느덧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앙상했던 감나무에도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죠. 제 삶에도 그렇게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교도소에 있는 유정미에게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득 찬 편지에는 반성이나 사죄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 대한 원망과 저주, 그리고 자신의 신세 한탄으로 가득했죠. 저는 그 편지를 들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석아, 이것 좀 읽어보거라. 네 전처에게서 온 편지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편지를 받아들고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아들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이 집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어머니는 제 행복을 빼앗아간 악마예요. 그리고 지석 씨에게 전해주세요. 당신은 정말 바보 같은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당신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냐고요. 아버지 없는 아이로 만들 셈이냐고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저를 용서하고 여기서 꺼내주세요. 나가면 정말 당신과 어머님께 잘할게요. 아들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잘게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말했죠. 엄마, 이 여자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네요.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우리를 기만하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단다. 교도소가 아니라 지옥에 다녀온다고 해도 말이다. 이 편지 어떻게 할까요? 태워버리자. 우리 기억 속에서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저 여자의 존재를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거다. 저와 아들은 옥상으로 올라가 찢어진 편지 조각들을 작은 깡통에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 조각들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검은재로 변해갔습니다. 헐헐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우리 모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마저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이제 우리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저 한 줌의 재와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업도 점차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정미가 빼돌렸던 돈의 일부를 회수하고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한 충격을 이겨낸 아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아들은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손주는 제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리며 저를 웃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머니 밥이 최고예요. 저는 그런 손주를 끌어안고 이마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정의롭고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그런 어른이 되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은 퇴근길에 커다란 꽃다발을 사들고 왔습니다. 엄마, 저 오늘 회사에서 아주 큰 계약을 하나 성사시켰어요. 몇 년 만에 가장 큰 계약이에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제 옆에서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아마 평생 무너진 채로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아들은 제 앞에 꽃다발을 내밀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안아주었죠. 아니다, 아들아. 네가 잘나서 해낸 거지. 나는 그저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었을 뿐이다. 장하다, 내 아들.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털어내고 서로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뒤 저를 도와주었던 최 여사님과 수진 양 그리고 2층의 새로운 세입자 부부까지 모두 집으로 초대해 조촐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한번 웃음소리가 가득 찼고 저는 그 행복한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하늘에 있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지요? 나 아주 잘 해냈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도 아주 훌륭하게 제 몫을 해내고 있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저는 새로 이사온 2층 세댁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죠. 2층 세댁은 어느덧 배가 제법 불러 아름다운 예비 엄마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아기를 기다릴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 집은 정말 햇살도 잘 들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젊은 사람들이 착하고 예쁘게 사니까 하늘이 복을 주는 거지. 아기 태어나면 나한테 제일 먼저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멀리서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이 들려왔지만 더 이상 그 소리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짓고 있는 건강한 소리처럼 들렸죠. 저는 잘 마른 수건을 걷어 품에 안았습니다. 햇볕에 바싹 마른 수건에서는 아주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자만이 맡을 수 있는 평화와 행복의 냄새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이제 완벽한 평온을 되찾았죠. 아침에 일어나 옥상 텃밭에 심어놓은 상추와 고추에 물을 주고 1층 수진 양과 마주치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어르신, 제 소설 영화로 만들어진대요. 여주인공은 당연히 어르신 같은 카리스마 있는 중견 배우로 캐스팅해야 한다고 제가 감독님한테 신신당부했어요. 호호호, 내가 무슨 카리스마는. 그냥 늙은 할미지. 2층 세댁이 낳은 예쁜 아기의 울음소리는 이제 저희 집의 가장 사랑스러운 배경음악이 되었죠. 아들 지석이는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텔레비전을 보며 여느 평범한 가족들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해 저녁, 저는 옥상 정원의 작은 의자에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영화처럼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칠흑 같은 공포 속에서 쇠파이프를 붙잡고 사투를 벌이던 그 밤, 아들에게 외면당하고 홀로 싸워야 했던 그 외로운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했던 그날의 환희까지. 그 모든 것이 마치 먼 옛날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들과 손주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손주는 제 품으로 달려와 안겼고 아들은 제 옆에 앉아 제 어깨를 감싸 안았죠. 엄마, 저기 노을 좀 보세요. 정말 예쁘네요. 작년 이맘때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웃으면서 노을을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게 말이다. 참 예쁘구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마련이란다. 어둡고 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엄마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신자 어르신 재단이라고요. 수진 씨 소설 인쇄로 받은 돈이랑 제가 번 돈을 조금 보태서요. 엄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기댈 곳 없는 어르신들을 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돕는 재단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죠. 엄마가 제게 보여주셨잖아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진실과 용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저도 엄마처럼 엄마에게서 배운 그 용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시울이 뜨거워져 아들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죠. 저는 제 아들을 아주 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손주가 졸리다며 칭얼거리자 아들은 먼저 내려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옥상에 홀로 남아 별이 하나둘씩 떠오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내 인생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의지하는 연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이자 제 가족을 지키는 굳건한 성벽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이 환하게 켜진 우리 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층, 2층, 3층. 모든 곳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그 평온한 중얼거림과 함께 제 길고 길었던 싸움은 마침내 완전한 막을 내렸습니다.